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휴전 협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인데, 우리 6.25 전쟁도 그랬지만 휴전 협상을 하고 있을 때 그 2년 동안 사실은 제일 많은 피해가 있었죠. 왜냐, 마지막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그 경쟁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근에 러시아군의 차량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전술을 쓰기 시작했는데, 뭐 좀 잔인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 전쟁이니까 어떤 전술로, 어떤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마지막에 러시아군의 차량 손실을 크게 강요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이집트는 중국산 039A 위안급이죠. 이 잠수함 도입 협상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 육군은 M10 화력 지원 차량, 이 중량이 무거워서 이 중량 이슈로 전력화가 제동이 걸렸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미국과 갈라서 중국 쪽에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 이집트가 방공 무기와 전투기에 이어 잠수함까지 중국산을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집트가 중국의 039A형 잠수함 기술 도입 생산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고 택티컬 리포트가 보도했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상당량을 공여한 아이리스-T SLM 시스템이 정작 독일에서는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 국방부가 지난해 9월 초기 작전 운영 능력 획득을 선언했던 아이리스-T SLM 시스템이 독일 정부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전력화가 보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는 리투아니아가 다른 나토 동맹국들과 1000대의 CV90 장갑차 공동 구매를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3분의 1은 리투아니아에서 조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 구매를 통해 리투아니아는 최소 100대의 CV90 마크3 장갑차를 도입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덜란드 해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함이 루마니아에서 건조될 전망입니다. 네덜란드 다멘 조선소가 네덜란드 해군의 차세대 대잠전 호위함 건조 작업을 올여름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6척 전량이 다멘 조선소의 자회사 중 하나인 루마니아 갈라티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이 야심차게 도입한 M10 부커 화력 지원 차량이 도입 초기부터 말썽인 모양입니다. M10을 처음 도입한 제101 공수사단에서 이 차량의 중량과 기동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중국의 위안급 잠수함 039A형 이 잠수함을 도입하는 협상에 착수했다는 이집트. 이집트는 사실 그동안 친미 국가였었죠. 이스라엘과도 친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4차 중동전 이후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군사 지원받고 또 이스라엘과도 관계 개선하고 뭐 이렇게 해왔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급속도로 이집트와 관계가 나빠졌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수송기들이 대거 이집트에 들어와서 이집트와 합동 군사 훈련도 하고, 또 HQ9 4개 포대를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고, J-10CE 전투기 구매 협상 중이고, 완전 육해공 다 하는 거죠. 거기다가 잠수함까지, 지금은 209급 잠수함, 구형 잠수함 쓰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중국산 잠수함으로 쓰겠다. 이제 이집트가 완전히 반미, 반이스라엘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 무기, 그 중에서도 좀 전략급의 무기, 하이급의 무기는 함부로 교체하면 안 되는데, 이 이집트가 이 정도로 전투기, 잠수함까지 완전히 그냥 다른 성향, 이 미국의 적이죠. 지금 최대 적이 중국이니까 그 적의 잠수함, 전투기, 방공무기를 구매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군사적으로 완전히 그냥 갈라선다 이 말인데, 이집트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빠른 시간 내에 하는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자, 독일의 아이리스-T SLM, 이게 이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죠. 안전 기준 미달이다.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아주 맹활약 중인데, 그리고 신뢰성 너무 좋아서
쏘는 족족 다 맞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데 왜 안전 기준 미달이냐? 이게 이제 크레인, 재장전용 크레인이 안전 기준에 미달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전력화를 중단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크레인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잘 쓰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이유로, 크레인 이유로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전력화를 보류했다라는 독일이고요. 자, 스웨덴의 이 걸작이죠. CV90. 여기다 30mm 포를 붙이면 CV9030이 되고 40mm 포를 붙이면 CV9040이 되죠. 그런데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걸 개량해서 여기다가 이제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도 갖다 붙이고 능동 방호 장치 붙이고 보시다시피 장갑도 더 증가 장갑, 추가 장갑 더 해서 방어력도 강화시키고, 자, 이런 버전이 이제 나와서 마크 3예요. 자, 이걸 스칸디나비아 3국이죠.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3국. 왜냐하면 스웨덴이 개발했으니까. 그리고 발트 3국 중에서 리투아니아. 이렇게가 공동구매를 하는데 1000대 이상을 한다. 그 중에 3분의 1, 30%, 한 300대 정도를 리투아니아에서 조립 생산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리투아니아에는 그 300대 조립 생산해서 자기네들이 한 100대 정도 구입하고 200대는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쪽으로 납품한다 라고 하는 건데, 야, CV90 장갑차 정말 초대박을 터뜨리네요. 네. 야, 왜 우리 AS21 레드백 왜 안 해? 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스칸디나비아 삼국 자기네들끼리니까 그걸 뭐 우리 레드백 해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은 웃기기도 하죠. 이 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중에 삼국들 아니겠습니까? 뭐 가격 때문에, 뭐 성능 때문에 우리 걸 선택한다면 당연하겠지만 성능이 레드백이 더 좋으니까. 그런데 이 이웃 국가, 그 스칸디나비아 삼국 중에서 스웨덴이 중간에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지정학적 요소가 더해져서 이렇게 CV90이 나온 지 오래됐지만 초대박을 터뜨렸다라는 소식이고, 네덜란드 해군의 방공함이 있죠. 드제벤 프로뱅시안. 그 말고 그 아래급에 아주 오래된 호위함이 있어요. 이제 그 호위함급을 대체하는 건데, 이게 꽤 큽니다. 6,650톤의 만재배수량. 지금 현재 길이는 145m, 폭은 18m. 여기다가 이제 에이파 블락 2 레이더를 장착했고, 에이파 블락 2 같으면 네, 드제벤 프로뱅시안도 에이파인데, 네. 레이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막 41 수직 발사기 설치해서 16셀, 6,650톤인데 16셀 좀 적기는 하죠. 32셀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ESSM 탑재를 하고 하는데 6척 건조할 예정인데, 네덜란드가 자기네들이 이 다멘 조선소라고 네덜란드 조선소인데 이들이 루마니아에 있는 갈라티 조선소라는 회사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 배 6척은 그 루마니아의 갈라티 조선소에서 생산할 거다. 아무래도 네덜란드하고 루마니아하고 국민소득이 3배 이상 차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루마니아가 당연히 인건비 싸겠죠. 뭐 그런 문제가 개입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M10 화력 지원 차량인데, 이게 이제 100일 공수사단에서 시범 운용을 해봤습니다. 105mm 포예요. 105mm 포인데 처음엔 한 20톤 정도 안팎으로 만들어서 C-130 수송기에다가 싣고 수송을 하려고 했어요. 왜? 공수사단이니까. 100일에서 오케이 되면 이제 82 공수사단 뭐 이렇게 같이 쓰려고 했겠죠. 이게 과거 월남전 때 쉐리단 그 공수전차 그거의 후신이다. 쉐리단이 퇴역하고 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쉐리단의 후속이 없었는데, 야, 우리도 화력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이 M10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만드는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이 경장갑 전차들은 그냥 뭐 나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중장갑을 요구하게 됐고, 중장갑 하다 보니까 무게가 42톤까지 늘어난 겁니다. 42톤? 당연히 C-130이 안 실리죠. 그러면 C-17에 실려야 되는데, C-17에는 한 2대를 딱 실어야 되는데 한 대밖에 안 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상당히 약해졌고, 또 42톤이라 하더라도 이게 뭐 방어력이 크게 세겠습니까? 또 요즘 트렌드인 능동방어장치 APS도 안 달려있고 방어력은 어정쩡하고
화력은 105mm니까 적 전차를 깨부술 수도 없는 어정쩡한 화력이고 뭐든지 어정쩡해요. 그래서 이거 되겠냐? 라고 해서 전략화에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중이다. 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4월 들어 러시아군의 1일 평균 차량 손실이 100에서 150대를 넘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피해 손실의 배경에 드론이 아닌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구소련 시절 사용된 대전차 지뢰를 대량 생산해 전장을 그야말로 지옥도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빠른 돌격을 위해 오토바이와 사륜 구동차 사용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우크라이나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 기폭식 지뢰 사용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관계자가 현지 시각 4월 28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전장에서 PTM-3 지뢰를 개조한 원격 기폭식 지뢰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뢰로 러시아군의 고속주행 차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연장 로켓이나 차량 등으로 매설하는 PTM-3 지뢰는 기본적으로 자기 감응식 지뢰로 차량이나 장갑 차량이 지나가면 자기장 변화를 감지해 폭발하도록 설계됐는데요. 이 지뢰는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뢰 위쪽으로 성형 작약 효과를 내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기 감응식 지뢰에 원격 기폭 장치까지 달아 방어선 전면에 대량으로 살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원격 기폭 장치를 장착한 이 지뢰의 평균 생산 단가는 고작 $50 수준에 불과해 거의 모든 전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150에서 550kg의 압력이 가해야만 터지는 기존 TM62 대전차 지뢰와 달리 PTM-3 지뢰는 금속 물체가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폭발하고 드론으로 작전 지역을 보면서 원격으로 폭발시킬 수 있어 오토바이나 소형 차량을 이용한 돌격은 물론 보병 돌격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측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PTM-3 사용량을 크게 늘리면서 러시아군은 이제 하늘의 드론은 물론이고 바닥의 지뢰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과연 러시아가 이 지뢰 대응을 위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전쟁이 3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무기 그리고 전술, 발전, 또 변화 이게 정말 뭐 초스피드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기 감응식 지뢰인데 자기 감응식 지뢰 나온 게 꽤 오래다 2차 대전 때부터 있었으니까 이 지뢰는 뭐 던져 놓으면 쇳덩이 금속 물체가 인근에 지나가면 특정한 어떤 거리가 있겠죠. 감응할 수 있는 특정한 거리. 길에도 자기 감응 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쇳덩이가 지나가네? 그러면 터지는 겁니다. 뭐 여기 달라붙어서 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터지는데 이 폭발을 위로 다 올려버려요. 위로. 그래서 만약에 도로 중간에 던져놨는데 그 위로 차가 지나가면 차 밑에가 다 금속 아니겠습니까? 터져서 폭발력이 위로 올라가게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오토바이, 또 뭐 버기카, 뭐 이런 고속 이동 물체 이동물로 돌격을 하니까 이게 뚫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 감응식에다가 원격 기폭을 할 수 있게끔 플러스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대량 살포하는 거예요. 험비에다가 이런 거, 다른장 로켓처럼 이런 거 갖다 붙여갖고 그냥 뭐 전선 전면에다가 빵빵빵빵 던져 놓는 겁니다. 던져 놓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동영상 보시겠는데 그 오토바이 또 차량이 가다가 자기 감응된 그 지뢰에 터지는 오토바이가 자기 감응에 터지는 상황입니다. 터지죠. 오토바이 죽었겠죠. 그리고 차량이 자기 감응 기뢰가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확 컵을 틀다가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는데 마침 그 옆에 또 자기 감응 지뢰가 있어서 또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량 박살났어요. 네, 또 이건 오토바이가 지납니다. 지나가는데 위에서 드론으로 봅니다. 이 오토바이가 가고 있네. 자, 가서 우리 감응 지뢰 저기 있는데 그걸 기폭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그 옆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니까 이 원격 감응에서 터지도록 눌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박살이 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보병이 지나가도 하늘에서 드론이 딱 보고 있다가 보병이 지나가도 보병? 근데 보병은 금속 물체가 아니니까 안 터지겠죠. 그런데 위에서 보고는
오퍼레이트가 터지도록 기폭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병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제 러시아군이 드론 대응하려고 하늘 계속 쳐다보다 했는데, 이제는 바다까지 하늘, 아래 위 계속 쳐다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러시아만의 일이겠습니까? 이제 전 세계가 다 이러겠죠. 그래서 북한군도 반드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육군이 이걸 또 보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반드시 북한도 쓸 것이다. 우리 육군 교육사령부, 또 육군 기획관리참모부 이거 보고 계속 보고 빨리빨리 변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